오늘 배우실 예술적 분석은 18번째 이야기 당좌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셨을 때 회사의 안정성을 살필 때 가장 많이 참조하는 것을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유동자산이죠. 근데 오늘은 과연 이 유동자산이 진짜로 회사의 안전성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면 무엇을 더 참조해야 하느냐? 이게 바로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곧장 시장에 내다 팔아서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 이걸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유동, 현금화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동자산은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현금과 현금 등가물, 이건 뭐 거의 정말 그 가장 유동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매출 채권, 누구한테 주고 어음받아온 것이 매출 채권이죠. 그리고 재고 자산입니다. 바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유동자산이 풍부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회사가 부도 위험이 작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이 재고 자산이 문제인데, 재고 자산이 이론적으로는 유동자산에 속해 있거든요. 언제든지 매출처에 매출로 잡힐 수도 있고, 또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어음받게 되도록 바로 현금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유동자산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실전에서 재고자산은 현금화가 좀처럼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단 회사가 어렵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 잘 팔리던 물건도 헐값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도였죠. 합의 부도까지 갔었던 클라이슬러가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매출이 호전됐었나요? 전혀 호전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내구재입니다. 사람들이 부도가 나면 그 자동차를 어디서 AS를 받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차까지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피아트에 팔리기까지 매우 심각한 자금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 볼 때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른바 현금화가 쉬운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실전에 가보면 이 재고자산이 늘 미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안정성을 체크할 때 재고자산은 반드시 빼고 계산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게다가 이 재고자산이라는 것이 정말 회계적으로 장난을 많이 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은 그 장난질을 알아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현금, 유가증권, 매출 채권까지만 따로 떼어서 유동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보자라는 말입니다. 요걸 따로 우리는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면 당좌자산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당좌자산이 풍부하다고 해서 부도 위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흑자부도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예전에 IMF 때 많은 회사들이 흑자부도가 났었는데, 흑자부도는 단기 유동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줄 돈에 비해서 받을 돈이 훨씬 더 많은데 받을 돈을 못 받아서 부도가 나는 케이스죠. 이른바 카운터파트 리스크라고 하죠. IMF 때 대기업을 뺀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만 있었고 재무관리 차원에서의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규모 흑자부도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던 겁니다. 어쨌든 뭐 초보 투자자라면 유동자산보다는 기준이 조금 더 스트릭트한 당좌자산을 기준으로 회사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HTS에 나와 있는 장부를 통해서 실제 유동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이게 이제 2009년도 11월 8일에 제가 기록을 해뒀던 삼성전기의 모습인데요. 맨 위에 보시면 유동자산 항목이 있죠. 그 위에서 배우셨던 네 가지 자산들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당좌자산 항목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만 빼주시면 돼요. 위표에서 당좌자산은 2009년도 6월을 기준으로 1조 1,054억 원으로 되어 있죠. 거기서 1,565억 원을 빼면 9,489억 원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유동부채가 요거보다는 반드시 작아야만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왕 설명드린 김에 그 아래 보이시는 비유동자산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요.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동성이 좀 덜한 자산, 없는 자산, 현금화가 어려운 것들을 말해요. 보면 투자자산, 유형자산, 감가상각자산, 그리고 무형자산이 있는데, 투자자산은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AFS라고 해서 Available for Sale, 그리고
hold to maturity라서 HTM이라고 나누게 되는데 이 부분도 장난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단기 차익을 목표로 매수했다면 AFS가 되고 처음부터 그냥 만기까지 가져갈 목적으로 구매했다면 HTM이 됩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설비 같은 것들을 말하고요. 감가상각자산이라고 한 것은 그 외에 감가상각이 필요한 뭐 건물이나 뭐 기계 설비도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항상 회계적인 비리가 나올 수 있는 단골 손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강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산 항목 맨 아래 보면 무형자산이라는 것이 있죠. 형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특허권, 뭐 굿윌이라고 그러죠. 영업권, 광업권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유동화시키기 어려운 현금화가 안 되는 자산을 맨 아래, 정말 딱딱한 자산들을 맨 아래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피자집을 하시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면서 내가 구축해 놓은 영업권이 1억 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내가 그 영업권을 넘길 테니까 그 영업권을 담보로 해서 1억 원을 나한테 빌려달라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딱딱한 현금화 시킬 수 없는 것일수록 아래쪽에 표시를 하고 현금화가 쉬운 것들, 맨 꼭대기에 현금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순서대로 항상 회계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유동성이 가장 작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표시를 해둔다.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항상 아래쪽에 표시를 해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